미술을 설명을 드려야 하고 제가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오늘은 1일 도슨트 역할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미지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하정원 미술심리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트앤컬처 커뮤니티 지하정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대에서 강의하고 있고 아르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심리학 졸업했고요. 그 다음 미술 화방, 이렇게 화랑 조금 다니다가 뭔가 예술의 치유적 효과를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미술 치료 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현재 이대 융합미술치료학 박사 수료 상태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이중자아상이에요. 그래서 모순된 두 개의 정체성을 만나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시간과 이상인데요. 화가들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인의 이상이 바뀌고 자화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문과 나오신 선생님 계셨는데 해석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제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 문장일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스예요. 이제 작업들을 보시면서 이 화가가 사실은 작업으로만 만나봤는데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간단하게 벨라스케스가 누군지 제가 적어왔습니다. 옛날에 돈과 명예를 얻고 싶은 젊은 화가가 있었어요. 매일 그림을 공부하고 주위의 소소한 삶을 그렸지만 화가라는 신분에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성공을 위해 왕궁에 있는 마드리드로 가서 많은 권력가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곧잘 그리는 젊은 화가의 명성이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궁왕은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본 왕은 매우 만족했고 그를 궁정화가로 임명했습니다. 마침내 화가는 평생의 노력으로 순수 혈통을 지닌 귀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산티아고 기사단의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르네상스랑 바로크 시대에는요, 신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꼈던 화가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화가라는 그 직업 자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이제 취급받는 경우가 빈번했고요. 17세기 스페인 궁정화가의 대가로 불리는 이 벨라스케스도 젊은 시절부터 화가라는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신분 상승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많은 스페인 지식인들이 저마다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왕궁에 있는 마드리드로 모였고요. 세비야 출신인 벨라스케스도 마드리드로 가서 많은 권력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초상화를 잘 그린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 어느덧 왕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1623년에 국왕 펠리페 4세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궁정화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벨라스케스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왕궁 근처에서 이제 머물면서 궁정화가로 살았다고 합니다. 요 24상에 여기 그 왼쪽에 보이는 게 24살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24살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 보이죠. 화가는 본인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장년으로 묘사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시 신분에 민감했던 벨라스케스가 자신을 근엄한 귀족처럼 보이려고 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품 속 화가의 표정은 매우 거만하고 까다로운 영락없는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44살의 자화상으로 이제 제목이 붙여졌어요. 벨라스케스가 1643년에 그린 거고요. 화면에 나타난 벨라스케스는 냉정하면서도 고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가 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카리스마도 이제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에 들어선 벨라스케스도 여전히 화가라는 신분에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면에 자신 내면을 향한 솔직한 성찰보다는 어떤 외향적인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자화상을 완성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친분을 나누던 베네치아의 한 작가는 그를 가리켜서 권위가 느껴지는 인물로 위험 있고 고상한 신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 예술가한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평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사실 벨라스케스가 스페인에 오기 전에 1617년부터 1623년까지 고향 세비야에서 그림 공부하면서 당시 유행했던 하층민의 삶을 그린 보데곤이라는 이제 그 형식을 띈 작업입니다. 이 그림을 19살에 그렸어요. 계란을 붙이는 노파라는 이제 대표적인 보데곤 작품이고요. 하지만 이제 마드리드에 진출하면서 벨라스케스가 이런 시골의 전원 그 하층민들의 삶보다는 모델 속 그 작품 속 모델의 신분이 재상이나 교황이나 공주 등으로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이 작품은 많이 아시죠? 시녀들이라는 작업이에요. 이제 벨라스케스가 술수 혈통을 지닌 귀족에게만 주어지는 산티아고 기사단이 되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걸쳐 노력했고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사단의 제복을 입게 됩니다. 시녀들은 벨라스케스가 궁정화가로 있을 때 국왕인 펠리페 4세와 왕비 마리안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이제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작업들은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여기 공주가 있고요, 가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운데 보면 공주가 있고요. 양 옆에 이제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 있고 궁중의 난쟁이, 이제 광대인 낭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화면 오른쪽 중앙에 화면 중앙 가운데에 왕과 왕비의 모습이 있어요. 거울에. 그래서 그 공주를 바라보는 왕과 왕비를 저렇게 거울 속에다 넣고요. 근데 사실은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기에요. 그 화폭 뒤에 담겨진 벨라스케스의 모습이에요. 벨라스케스가 그 당시 그 기사단에만 주어졌던 십자가 문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공주도 아니고 시녀들도 아니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왕과 왕비의 모습도 아니고 이 작업의 중요한 이제 주인공으로는 벨라스케스 자신을 꼽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지금 공주의 머리카락도 굉장히 바람에 나부끼듯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옷감 하나하나의 빛깔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을 가까이서 보면 붓터지가 굉장히 거칠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뛰어서 보면 이제 그림 속의 섬세함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밀레예요. 그러니까 밀레도 제가 소개하는 글을 잠깐 써왔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무명이었지만 젊고 자존심 강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폐결핵을 앓는 어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매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초상화를 주문받아 그렸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지병은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 누드화까지 주문받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강한 화가는 누드 전문 화가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주문받지 않는 아내의 초상화를 그린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내의 초상화를 완성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젊은 화가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며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그 작품을 뽑으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밀레의 이삭죽기, 또 만종. 어머, 너무 도슨트 선생님들이라서 다 아시나 봐요.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업으로는 모나리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의 만종을 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제 다빈치와 밀레는, 하지만 이 거장의 공통점은 그 자화상을 한두 점밖에 남기지 않았어요. 유화로 그린 이 20대의 자화상을 보시면요, 이제 화가의 머리 스타일과 어떤 수염, 옷 매무새까지 매우 잘 정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증명사진을 찍기 위한 그렇게 머리로 하고, 이제 수염도 다듬고 옷도 마치 새 옷을 사입은 느낌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소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밀레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이 자화상은 그러니까 32살 때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리켜서 이제 30대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회색 종이에 연필과 검은색 분필로 그린 이 자화상은 분필의 농단 조절이 탁월하고 명암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단연 밀레의 눈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려서 정면을 주시하는 화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눈빛만큼은 20대의 자화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밀레는 조금의 숨김도 없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한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는데요. 밀레의 자화상을 유심히 감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 밀레의 눈빛에 감정이입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노예요. 첫 번째 아내였던 이제 오노인데요. 후대 사람들한테 밀레에게 이제 전원 풍경을 그린 농촌화가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줬지만, 이제 밀레는 그에 앞서 굉장히 유명한 초상화가였습니다. 밀레가 활동했던 이제 19세기 당시 화가가 가난한 문명 생활을 청산하는 길은 오로지 살롱전에 입상을 하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밀레는 여러 번 살롱전에 출품을 했는데요. 번번이 낙선했고요. 그러던 중 밀레가 살롱전에 처음으로 입상한 작품이 다름 아닌 초상화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밀레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상화 주문받아서 이제 그리면서 궁핍한 생활이 조금이나마 이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 모델은 이제 첫 번째 아내 오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죠. 이쁘기도 하고 이제 오목구비가 뚜렷한 대표적인 미인상인데요. 밀레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초상화를 그렸지만 이제 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오노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난로 병이 심각해지자 밀레는 약값을 벌기 위해 이제 누드화까지 그리기 시작합니다. 밀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전무하나까라는 세상의 조롱을 들으면서까지 이제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누드화를 그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노가 이 초상화가 완성되고 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화가는 이제 붓을 꺾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밀레가 이제 다시 캠퍼스 앞에 서게 된 거는 두 번째 아내 르메르를 만나면서예요. 밀레는 두 번째 아내와 이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파리를 떠나서 바르기종이라는 시골로 이주를 합니다. 바르기종으로 이주한 밀레의 화풍도 자연스럽게 농촌의 일상을 그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삭중년 여인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그림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레의 명성은 바다 건너서 이제 미국에까지 알려지는데요. 보스턴 출신의 화가 애플론이 애플론의 주문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해가 저무는 시골 들판에서 일을 하다 말고 교회 종소리에 기도를 하는 이제 농부 부부의 모습은 그 어떤 종교와 못지 않게 성스럽고 장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사사로운 일상 속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나 마리아를 그린 그림 못지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자상을 보면서 밀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동일 인물이에요. 설명을 이것도 써왔습니다. 옛날에 남편의 동생과 바람이 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남편은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어린 아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은 어머니가 불행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간절한 저주 때문인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못 잊어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평생 지켜보던 아들은 이제는 모든 여성을 향해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평생 여성을 혐오하며 어떤 여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여성을 혐오한 이제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기록에 의하면 화가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드가의 어머니는 매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했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머니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이 드가의 삼촌이자 그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그 인물인데요.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집안에는 이제 풍비박산이 됐고요.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가득해졌고,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요. 매일 밤 이제 어머니가 불행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이제 간절한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고요. 어머니를 못 잊어 하는 아버지의 그 슬픔이 극에 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알코올에 빠져서 하루하루 폐인처럼 지내다가 돌아가셨고요. 드가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동안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행해지면 이제 나의 분노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드가의 발행과는 달리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이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모든 여성을 향해서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 내 사랑을 사랑했던 여인도 없었고요. 이게 바로 마네, 모네, 세잔과 함께 프랑스 근대미술의 그 문을 열었던 드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화면에 세상에는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했는데, 드가의 자아상 보시면요, 평생 걸쳐서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저 무덤덤한 표정과 분노를 억누르는 냉소, 그리고 권위적인 그 방어 본능이 변함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성품이 굉장히 개팍했다 그래요. 이 노년의 자아상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나이가 이제 연륜이 되시다 보면 표정도 인자해지고 삶의 연륜도 묻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고집불통인 그 노인의 모습이, 그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늙은 화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여전히 불만투성인 것처럼 보이고요. 세대의 격차를 두고 20대, 그 왼쪽 맨 위에가 20대고요. 이제 그 오른쪽이 23살, 그리고 모자를 쓴 자아상이 그로부터 한 8년 후, 그리고 노년의 자아상까지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만 늙어 있을 뿐이고, 그런 표정이나 굳게 담은 입이나 무거운 눈빛, 이런 것들은 놀라우리만큼 이제 그대로라고 합니다. 유명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드가는 산업화로 인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제 근대 시민의 삶을 무심코 찍은 스냅 사진처럼 이제 표현을 잘하는 화가였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원래 카페에서라는 이제 작업이었는데요. 이후에 압생트라는 그 술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압생트가 그 당시 가격이 저렴해서 노동자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수가 한 70도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근데 신경계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압생트라는 제목은 그 근대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거나 낙오되거나 거린, 주정뱅이, 매춘부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주요 인물들은 오른쪽 구석에 놓은 구도로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 부품이 되어버린 근대 시민의 그 소외감과 고독함을 나타내는데요. 여자랑 남자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대화도 없고 교감도 없고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드가의 작업으로 유명한 이제 요 무대 위의 발레리나예요. 후대 미술 사가들이 드가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운동성에 주목을 합니다.
드가는 사람의 동작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한 다음에 여러 번의 드로잉을 거쳐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 동작에 대한 드가의 관찰력은 물리학자를 압도할 만큼 사실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합니다. 당시 드가의 작업실은 화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실험실에 가까웠다는 평을 듣기도 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드가가 그 동적인 인물들을 묘사에 있어서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드가는 평생 여성을 혐오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정작 작품에는 많은 여성들을 등장시켰고요. 신체 동작의 특징에만 주목했을 뿐 얼굴이나 어떤 표정 같은 것들은 자세히 그려지 않았어요. 드가한테 여성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드가는 발레를 하는 소녀 무희를 묘사한 작품들을 특히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요 무대 위의 발레리나예요. 그러니까 드가는 무대 위에서 발레를 하는 장면보다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이나 아니면 무대를 마친 이후에 발레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그려왔는데요. 이 작품은 이대적으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주목을 끄는 거는 요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검정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어요. 네. 남자가 어린 발레리나를 감시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를 두고 평론가 사이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당시 발레리나는 대부분의 가난한 노동자의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레가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교육 전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노동자의 딸들이 많아서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돈 많은 남자들로부터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발레 공연을 관람하는 부르주아 남성들 이면에 득실거리는 그 추잡한 이면을 함께 묘사하고도 했습니다. 그림 속의 이 여성은 이 어린 발레리나는 어머니와 같은 그 혐오의 대상의 여성으로가 아니라 드가 자신과 같은 어떤 희생자로서 묘사를 한 거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를 이렇게 작품 곳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사와 같은 이렇게 선득한 장면으로 대신하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렘브란트입니다. 17세기 활동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고요. 그냥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자화상을 남겨서 아마 렘브란트의 모습들은 그 자화상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20대 청년부터 황혼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화상을 한 100점 정도 남겼다고 해요.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상공업이 유행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고요. 이들은 귀족과 같은 품위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해서 화로운 거실에 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최고의 초상화가였고요.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 한 점 정도는 집에 갖고 있어야 그 당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대가로 세속적인 부를 얻었지만 반대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는 혼란을 느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로했던 것이 바로 자화상이었는데요. 어떤 주문이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왼쪽 그림은 깃털 장식을 단 베레모를 쓴 자화상이라는 제목이에요. 렘브란트가 직업화가의 길을 막 걷기 시작했을 때 그린 작품이고요. 그림 속 화가의 얼굴이 굉장히 애띤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인 레이덴에 머물던 렘브란트는 옛날부터 습관이 있었어요. 물건을 수집하는,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경매장에 가서 자주 이렇게 복고풍의 의상을 사들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활이나 화살, 베레모, 그러니까 장식품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의상과 장식물들이 때때로 그의 자화상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파산하게 된 그 계기도 재산을 탕진시킬 만큼 지나쳤던 그 수집벽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후기로 갈수록 늘어난 것은
장년기에 맞이한 경제적 파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656년의 파산 선고와 뒤이는 경매 처분 이후에도 렘브란트의 상황은 계속 악화됩니다. 급기야 1660년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몰려 사는 유대인 빈민촌으로 이주했고요. 밑바닥 생활을 감내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초상화가였는데 그 수집벽으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빈민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는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의 좌우상이에요.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 미술계의 이름을 떨치던 렘브란트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빈민촌 생활로 전락한 바로 직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초기 기독교 전파와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지도자 바울에 비유하면서 그린 자화상입니다. 가슴에 검을 품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한 바울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바울의 서신이 들려 있고요. 이 세상의 영적 진리를 전파한 바울과 미술의 새로운 전망을 연 선구자로서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낭비벽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추락이었지만 마치 굳은 의지로 박해를 극복한 바울의 자신을 비유하는 모습에서 자기 기만이나 어떤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정을 가만히 보시면 자화상 속의 표정에 바울의 의연함과 늙은이의 자기 미화가 번갈아서 떠오른다고 평을 받습니다. 반고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섹스피어에게는 렘브란트가 있다. 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순에서 섹스피어의 언어와 렘브란트의 붓이 가진 연관성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미술의 역사, 미술사학자 앤드류 그레이엄 딕슨이 이 사도 바울로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그림은 어떤 비틀림이 만들어 놓은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온갖 종류의 모순을 보여준다. 소심과 무례, 절제와 호색, 수다와 감옥, 강인과 병약, 영리와 우둔, 우울과 상냥함, 진실과 거짓, 학식과 무식, 어떤 면을 향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위대한 거장은 외로운 극빈자로 살다가 1669년에 표시되지 않는 초라한 무덤에 묻혔다. 이 작업을 하나 보실게요. 렘브란트가 남겼던 수많은 자화상의 작업입니다.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젊었을 적 렘브란트의 모습과 이제 빈민가의 삶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그렸던 자화상까지 지금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뒤이어서 그 프랑스의 수정록 그 철학가인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진심으로 연구하는 자는 자기 안에서 혹은 자기 판단 안에서 이 불화를 발견하고 만다. 나는 혼돈과 엇갈림 없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나에 대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건 정말 극혐이고 나는 딱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갓난자기 아이랑 씨름을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똑같이 이런 대화들은 할 수 없고 그한테는 이제 그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이제 모순과 이제 역할 갈등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자화상, 두 개의 자화상, 이중자화상이라는 주제로 그 그림들을 준비를 하다가 관조라는 이제 중국의 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리로 거울 삼아 의간을 고치다 라는 이제 고사가 있고요. 사람이란 본디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관조할 줄 아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아상은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을 위한 그림이고요. 일부는 시간에 따라서 그 이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화가들의 자화상을 통해서 봤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잠깐 휴식을 취하셨다가 2부에는 화가가 어떤 만남과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삶이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처음에는 시간에 따라서 그 이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화가들의 자화상을 통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만남과 공간에 따른 자화상을 고흐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퀴즈요. 여기 왼쪽 누군지 기억하세요? 드가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밀레예요. 30대 밀레고요. 누군지 아시죠? 네, 고흐예요. 다 아시네요. 고객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가 파리를 떠나서 바르비족이라는 시골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그의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이제 화가들은 보통 성공을 위해서 그 당시 화가들이 이제 로마나 파리로 가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파리나 로마는 화가들에게 엘도라도이자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한 화가는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었지만 그렇지 못한 화가는 평생을 그 할머니 표현으로 놈펜처럼 살아갑니다. 시골 출신인 밀레 역시 예술을 위해서 파리로 향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실패와 불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를 예술가로 재탄생시킨 곳은 화려한 문화의 중심지가 아닌 한적하고 소박한 시골 마을 바르비종이었습니다. 밀레 작업이에요. 밀레가 그 바르비종이라는 그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첫 발자국이라는 작업이에요. 반 고흐가 밀레에 대해서 모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890년에 동생 테오한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테오야, 조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 이제 너도 자연 한가운데 있는 셈이구나. 풍경화보다 더 신기한 일 아니겠니? 너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하구나. 한 아이가 내딛는 첫 발자국을 그린 밀레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그 아이가 1890년 1월 31일에 태어났고요. 삼촌인 빈센트 반 고흐는 보우와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 테오가 보내준 브론의 사진을 보고 밀레의 그림을 이제 모사했습니다. 원래 밀레의 그림은 파스텔 화였지만 반 고흐는 이렇게 유화로 바꿔서 그립니다. 구도와 등장인물 등 모든 이제 요소가 동일하고요. 하지만 반 고흐의 그림에는 특유의 소용돌이치는 격렬함이 엿보입니다. 이 격렬함은 노란색과 연록색의 조화를 통해 한 생명의 탄생을 사랑하는 애절한 격렬함입니다. 정신착란에 시달리던 당시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해보면 이 그림에 나타난 생명과 단순한 일상에 대해 강한 애착이 느껴지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어서 이 태어난 아이는 치마를 입은 딸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그 빈센트 반 고흐 테오의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낙원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닐 텐데요. 고흐는 한 번도 따뜻한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지만 고흐에게 있어서 진정한 낙원은 그림에서나 이제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뜻함과 함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1890년은 반 고흐가 자살로 짧은 생을 이제 마감한 해이기도 합니다. 1884년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화가에게 지평선을 열어준 정말로 현대적인 화가는 내가 보기에 마네가 아니라 밀레야. 1886년 파리에서는 인상주의 전시회가 이미 8회째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같은 해 파리 몽마르트에 도착한 반 고흐에게는 인상주의 그림은 물론이고 파리 화단에서 유명한 말이 되었던 그 인상주의라는 말조차 굉장히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네의 그림이 그린 현대성은 생소한 것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생각은 네덜란드 시절 사진과 판화를 통해 데생의 모델이 되어줬던 밀레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했습니다. 반 고흐의 가슴 속에 새겨진 밀레의 이미지는요, 대부분 1882년에 출간된 그 알프레드 산시의 전기 밀레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서 얻은 것으로 지나치게 좀 신비화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는 거의 성자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미화된 그 밀레의 전기에서 그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친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로 봤고요. 실제로 그 동생 테오에게 편지 속에서 밀레를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를 발견한 파리 생활과 특유의 그 프랑스 남부의 전원 풍경을 질풍노도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색채로 묘사한 아르 시절에는 밀레에 대한 실망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밀레는 그의 정신과 그 감성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들고 있었고, 이 영향이 밀레의 그 그림이 그 반 고흐의 그림에 비의도적으로 모방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제 그 형성해 나간 그 이후에도 반 고흐는 계속해서 밀레의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렸습니다. 이런 작업도 있어요. 요거는 밀레의 낮잠이란 작업이고요. 요거를 모사해서 고흐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러한 밀레 다시 그리기는 모델료가 없었다는 경제적인 이유나 대생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반 고흐가 밀레로부터 배운 것은 어떤 것이었을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반 고흐는 밀레의 농촌 화가로부터 마치 굶주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듯한 따뜻한 온기와 애정과 자연 속에 숨어있는 영혼의 깊은 안식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일러주는 평생의 지침마저 얻어냈다고 이제 후대 미술사학사들이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익숙한 작업이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업인데요. 유난히 별을 사랑했던 반 고흐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무한한 색깔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태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반고우는 밤은 낮보다 더 풍부한 색깔을 갖고 있어. 더 강렬한 보라색과 푸른색들로 밤은 물들어 있는 거야.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뿌려진 별들의 풍경이 반고흐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이면 물론이고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를 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둠과 빛에 대한 그의 이러한 종교적이자 동시에 신비적인 관심은 역설적이게도 그 젊은 시절에 광산촌에서 지하의 어둠과 싸웠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밀레가 그린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업입니다. 반고우 이전에 밀레 역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고요. 하지만 반고우는 이 작업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닮아있죠, 이미지가. 두 화가가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동일한 작품을 모사한 것처럼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두 화가는 별이 빛나는 밤이 함축하고 있는 이제 무한한 상징성에 대해서 함께 끌렸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밀레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린 것을 보는 이들에게 나는 밤하늘의 공포와 함께 찬란함을 느껴 알게 하고 싶다. 무한을 감지해야만 한다. 태고 이래 범접할 수 없는 규칙성을 뗀 채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저 별들을 생각하노라면 어찌 전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반고흐는 밀레의 이 말에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저 밤하늘의 별들 속에서. 전원과 바다라는 차이 이외에도요, 두 그림은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반고흐는 밤하늘의 별들이 이제 맑은 대기로 인해 어느 곳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남부 프랑스의 아르에 도착했을 때 별을 그리고자 하는 오래된 꿈을 이룰 수 있었고요.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여기 북두칠성이 보이죠? 이렇게. 네. 그 북두칠성에 소놓여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전원 대신 바닷가를 택함으로써 반고흐는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별들의 황홀한 그 광의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롱하고 그윽한 신비를 만드니까 어딘가 따로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은 밀레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지배하고 있는 동일한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밀레가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 성소를 연상시키는 광원을 위치시킨 반면에 이제 고흐 같은 경우는 이미 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또 자신을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에는 그 어디에도 빛의 근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화가의 영향관계를 괴테의 말을 빌리자면 두 천재 사이에 존재하는 내면의 친화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흐의 자화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흐는 렘브란트 다음으로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이제 짧은 생애 동안에 총 4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그가 죽기 얼마 전인 1885년에서 1889년 사이에 그린 것입니다. 자책감과 자학적인 행위로 내면의 고독감과 불안을 쏟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의 열정은 흥분과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졌고 조급한 성격과 직설적인 언사로 늘 사람들과 이제 떨어져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파이프를 물고 있는 자화상 이 작업은요, 고흐가 아르레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신분열을 일으켰던 1888년에 그린 작업입니다. 고흐 이꼴 고통의 등식을 성립시킨 그림이기도 하고요. 당시 그는 아르레 예술가 마을을 만들 생각으로 친구 고갱을 이제 초대했습니다. 그해 10월 고갱이 아르레로 찾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심한 말다툼이 오갔고요. 그때 정신발작 증상이 나타난 고흐는 면도칼로 고갱을 위협하고 결국 자신의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그 일로 고갱은 아르를 떠나고 다시는 고흐를 보지 못합니다. 고흐가 자살하기 직전에 1889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폐하고
암울한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편의 자화상은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겁니다. 두 작품 모두 전체적으로 물감이 매우 두껍게 칠해져 있습니다. 고흐가 때때로 튜브에서 물감을 짜서 그대로 이렇게 캔버스에 칠하는 그 임파스토라는 화법을 쓰기도 했는데요. 17세기 아까 보여드렸던 벨라스케스도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도 동일한 화법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과는 달리 고흐는 20대가 훨씬 지나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40도 안 돼서 세상을 떴으니까요. 실제로 그림에 몰두한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더욱이 고흐가 남긴 그림 중 걸작으로 꼽히는 것 대부분이 죽기 2, 3년 전에 완성한 것입니다. 짧았던 그 고흐의 예술가로서의 삶에서 그 일대 전기를 마련해 준 곳이 프랑스 남부의 아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고흐는 파리를 떠돌면서 그림 그렸지만 예술적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하루를 보내는 데 만족해야 했고요. 그 당시 고흐는 이런 생활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고흐의 휴식에 대한 열망은 아르레 거처를 정하자마자 그린 이 작업 아르레 침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흐는 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그림에 대해 그림에서 음영을 거의 배제한 채 전체적으로 색채를 단순화해서 평면적인 느낌을 줬어. 내가 그린 이 그림에서 오로지 색채만이 중요해. 단순화된 색채는 평화로움과 유쾌함을 주며 나른함과 졸림을 느끼게 하지.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림을 보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져. 아르의 뜨거운 태양은 고흐에게 이제 색이란 바로 이렇게 강렬하게 빛나는 것이라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쉽게 다루지 못했던 노란색이 아르에서의 고흐를 온통 사로잡습니다. 그는 일명 이 작업, 노란집이라 불리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흐의 간절한 희망에 따라 친구 고갱이 아르의 노란집을 찾았을 때 작업실은 온통 고흐가 그린 노란색 그림 투성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림 가운데 유독 고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작업이 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고흐는 고갱에게 이 작품을 헌사했는데요. 마치 노란색이 캠퍼스 밖으로 폭발해버릴 것 같은 이 눈부신 해바라기를 보면서 고갱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갱이 고흐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흐, 자네와 지난 2달을 돌아보면 시간을 낭비한 것만은 아니라네. 아마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가 날 위해 그려준 그 해바라기를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네. 난 그 해바라기 그림이 빈센트만의 그림 세계라고 생각한다네. 이 노란색의 작업들은 이렇게 그 색채가 다른 작업들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가 20대를 훌쩍 넘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고갱은 한술 더 떠서 35살에 미술계에 입문한 늦가기 화가였습니다. 가뜩이나 고갱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요. 직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날로 궁핍해져 갔고 작품 활동도 아마추어로 그림 그리는 것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술사에서 전해오는 수많은 뒷담화 가운데 고흐와 고갱의 이야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실은 동성애 관계였다라는 이유부터 고흐의 길을 자른 것이 사실은 고갱이라는 주장까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얽힌 소문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르에서 고갱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고흐는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자화상을 서울호에게 그려서 선물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고흐가 하도 독촉을 해서 이제 고갱이 고흐에게 보내기 위한 자화상을 이제 한 점 그리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자화상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레미제라블이라고 써 있어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이름 붙은 자화상이고, 이 그림을 받아본 고흐는 뛸 듯이 이제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자화상을 한 장을 이제 고흐에게 보냅니다. 이거예요. 아까 고갱이 자신의 자화상을 고흐한테 보내고 답례로 이런 그림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고갱이 고흐에게 헌정한 자화상을 보면 자신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그 장발장처럼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편지를 그림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림 하단에 이제 레미제라블 나의 친구 빈센트에게 라고 쓰여져 있고요. 장발장이라고 이제 서명처럼 이렇게 적었죠. 이런 이제 문구를 남겼다고 해요. 내가 추구한 바를 설명해야겠네. 자네가 이 그림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일세. 나는 장발장처럼 사회에서 추방당했지만 사실은 고귀하고 다정한 사람을 그리고 싶었네. 사회에 의해 억압당하고 법 바깥에 있으면서도 사랑과 힘을 가진 장발장은 오늘날의 비참한 인상파 화가를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이제 고흐에게 썼다고 합니다. 바움 고흐가 이제 그 답례로 그려진 이 자화상은 불교적 자화상이라고도 해요. 이 그림과 같이 고갱에게 이제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나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원한 부처인 신앙자인 수도승과 같은 성격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일본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반 고흐는요, 1886년 6월에 불교를 소개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목사의 이제 아들이었던 반 고흐가 불교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세의 번뇌를 끊고자 고행과 구도 생활을 하는 수도승으로서 자신을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또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 고흐와 고갱은 아르레스의 동거 생활이 수도승과 장발장의 만남이었음을 이제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태호는 이제 같이 살게 해준 그 연결고리로서 태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자기 개성이 강했고, 이제 지기 싫어 했고요. 한 사람 그 고갱은 전형적인 도시인 그 모던보이였고요.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시골틱한 이제 촌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주변의 평들을 보면 5살 많은 고갱이 냉소적이고 성격이 강했고, 고흐는 격정적이었지만 내성적이었다고 전해지곤 합니다. 종교도 카톨릭과 개신교로 달랐고요. 이런 두 사람이 그 가로 6m, 세로 4.5m 되는 그 방 안에서, 그 아틀리에 안에서 같이 이제 한 지붕에 살았으니 다툼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888년 10월 23일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공동생활은 2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또 작품을 놓고 다투기도 했다면 두 사람은 분명히 이제 여러 면에서 상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남긴 작품에도 이 고흐와 고갱의 공동생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닮았죠. 머리 스타일도 닮고 옷 스타일도 닮고. 고흐와 고갱의 작품에 동시에 나오는 여성이고요. 마담 진우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란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그 레스토랑 까렐의 마담이었던 진우를 그린 거고요. 진우는 한간 오전 중에는 모델로 봉사해줬고, 이런 인연으로, 그러니까 후에도 고흐는 초상화를 연작으로 이 여인을 그렸습니다. 머리 모양, 옷차림, 콧날까지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같은 날 그린 것이 이제 확실하다고 평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면도 많습니다.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마담 진우는
이제 모든 선이 날카롭게 이쪽에 고우가 그린 거고요. 여기가 고갱이 그린 거예요. 고우는 날카롭게 이제 선들이 그려져 있고요. 고갱의 진우는 코 모양도 그렇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이제 배경도 다르게 그렸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의 화풍도 굉장히 다른데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아르델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이 작업이 고갱이고요. 여기가 고흐입니다. 아르델 공동묘지를 그린 이제 그림들도 화풍의 차이들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 두 점을 놓고도 이제 여러 논문이 있을 정도로 말들이 많습니다. 고갱은 물감을 옅게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붓질을 하는 반면에 고흐는 색을 두텁게 칠했고요. 고갱은 고흐가 밀도 높게 두껍게 칠하는 방법이 우연의 효과를 노리는 기법이라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갱의 반응은 고흐에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둘 사이는 후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서로도 그림을 그려줘요. 자상만 그린 게 아니라 그때 초상도 그려지는데 이거는 빨간 베레모를 쓴 폴 고갱이라고 고흐가 그려준 작업이고요. 이거는 고갱이 이제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제목을 가진 고갱이 고흐를 그린 작업입니다. 근데 이 그림 때문에 이제 고흐가 굉장히 감정이 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고흐의 표정을 보면 멍하게 그려져 있고요. 해바라기도 활짝 핀 게 아니라 시들어가지고 금방이라도 이제 꽃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고흐가 이 그림을 보고 고흐는 고흐인데 미쳐가는 모습 같다면서 굉장히 투덜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은 두 사람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것인데 사실 시들어버린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반고흐의 모습은 굉장히 늙고 이제 초라하게 보이죠. 고흐가 들고 있는 이 붓도 붓을 들고 있잖아요. 되게 굉장히 얇아가지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보면 시선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예요. 고갱은 자기의 시선이 여기 있고 고를 이렇게 내려다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묘하게도 반고흐를 낮추고 고갱 자신은 높이려는 의도가 이제 숨겨진 것처럼 보이고 또 반고흐를 해바라기랑 연결시켜서 그를 해바라기 화가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이 그림을 본 반고흐는 굉장히 불명스러워했고 고갱이 자신을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린 거는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극으로 치달았고요. 그림에 대한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과 그로 인한 격렬한 논쟁은 커져가게만 합니다. 결국 이제 12월 23일 날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흐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 귀를 잘라버렸고요. 고갱은 다시 파리로 돌아갔고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2달간의 공동생활은 막을 내립니다. 두 사람을 평가하면서 고갱보다는 고흐한테 동정적인 이제 시선들이 많아요. 고갱은 귀를 자른 고흐를 이제 보살피지 않고 돌아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고흐가 죽었을 때랑 그 고흐의 동생 태후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고갱이. 그래서 이제 피사로의 평가대로 고갱이 화가의 길을 걷기 전에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화가였어요. 주식 거래상이었어요. 굉장히 세상 이치에 굉장히 밝았고, 그래서 피사로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고갱은 주변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자기 앞날을 막는 사람과는 격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들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흐의 삶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고갱에 대한 평가는 이제 불리해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그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갱의 그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뿐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재결합을 통해서 재조명하는 이런 행위였고 이를 위해 대상을 단순화하고 원색을 이용해서 장식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장식성과 상업적인 요소는 이제 고갱이 5아이의 아버지라는 그 부담과 빠른 성공을 위한 고객의 노력이었을 거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고흐는 고갱의 재구성을 과장으로 보았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이제 색과 터치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터치가 강하고 색의 선들이 살아있어 긴장감을 주고 이제 강렬한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고갱과 고흐를 볼 때 별개로 보기 힘들어요. 당시 유럽의 유명한 미술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화가들이 있었지만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이제 고흐랑 고갱을 뽑고요. 근대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들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그리냐 또는 누가 더 유명한가 보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제 감상한다면 그들의 우정이 오늘날에까지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고흐와 폴갱은 동시대 화가였고요. 한때 우정을 나눈 사이였으며 또 여러 면에서 크게 대비되었던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고흐는 우물하고 비이성적이었다면 고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미술적인 취향도 달랐고요. 기질도 달랐고 그 밖에 여러모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1888년 그들의 그 60일간의 짧고도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우정을 선생님들께 들려드렸습니다. 1888년에 그 10월 23일 고갱이 반고흐를 만나러 아르에 도착했을 때 반고흐는 해바라기 연작을 그린 후에 그 고갱의 방에 걸어서 존경을 표현했고요. 고갱은 반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고서 그의 천재성에 이제 감탄과 동시에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상극이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반고흐는 삐걱거리는 관계를 개선해 볼 요량으로 이제 12월 중순경에 고갱이랑 같이 몽펠리에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고요. 이제 의견을 달리하면서 태우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반고흐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고갱과 나는 드라쿠로와와 렘브란트 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논쟁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우리는 머리가 피곤해져 마치 전류가 다 빠져나간 전지골이 되었어. 마법에 걸린 것 같았지. 프로망탕이 정확히 말했듯이 렘브란트는 무엇보다 미술가이고 드라쿠는 신앙인이야. 제기랄. 그것으로 사이좋게 되길 바랬는데. 이제 고갱과 고흐가 60일을 보내고 나서 그의 그림에도 이제 노란색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고흐를 만난 다음에 노란색의 이제 품들이 고갱의 작업에서도 이제 계속이 되게 됩니다. 이 또 함께였을 때 명작이 많이 탄생됐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 둘은 다툼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제 고갱이 반고흐의 자살 소식을 듣고 나서 태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예술가였고 그의 그림 속에서 그의 눈과 마음을 볼 것이라는 말을 담았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공간에서 잠시 함께였지만 그 그림에 대한 생각도 화풍도 살아온 과정도 달랐던 그 두 천재 화가 반고흐와 폴 고갱, 그 둘이 함께한 두 달은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나날이었음과 동시에 결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운명의 관계로 만들어진 나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고흐를 중심으로 해서 밀레한테 영향을 받고 고갱을 만나면서 어떻게 자화상을 그려졌고 스토리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만남에 따라서 달라진 화가의 자화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를 보는 작업들은 마치고요. 잠깐 이제 불을 켜고 다음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공지사항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네. 자신의 과거의 사진을 핸드폰에 담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네임펜 검정색 하나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자화상을 잠깐 그려볼 거예요. 그걸로. 두 개의 자화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그리실 건데, 하나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시고요. 하나는 지금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셀카를 찍으신 다음에 같이 그리시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실 거예요. 이 OH 플랜 간단한, 선생님들이 테이블이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와서 간단하게 핸드폰에 대고 그릴 수 있도록 이 OH 플랜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 엽서에는 여기 있어요. 옛날에, 매일,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가 설명할 때도 그랬고, 벨라스케스 설명할 때도 그랬고, 이 형식에 맞춰서 그 화가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선생님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선생님들의 모습을 한 문장씩 쓰시면 모두 다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 나눠드리니까 약장사 같아요. 제가 이거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이거랑 한 장씩만. 네, 한 장씩만 있으시면 돼요. 이 한 화면에 이제 두 개의 자화상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제가 미술치료사긴 한데요. 미술을 전공하지 못한 미술치료사라서. 교수님, 이거 드릴게요. 이거 하나.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고 그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의 사진을 담아오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지금 자화상을 그리시려면 선생님들의 셀카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거 대고 그리시는 거예요. 저희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한 장에다가 과거의 선생님들의 모습과 지금 선생님들의 모습을 같이 그려주시는 건데, 제가 예시가 될까 해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라파엘로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에요. 판토레토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반쪽씩. 네, 맞습니다. 네, 반반 나눠서 그냥 편하게 왼쪽에는 과거, 오른쪽에는 현재, 반대로 돼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림으로 진단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시되, 다 그리셨으면 이제 선생님들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게 이 엽서 뒤에 여기 옛날에 매일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에서 스토리 라인을 따기 전에 이 형식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면 모든 스토리가 이 안에 담기게 돼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회사 생활하실 때 갑자기 아이디어 내 어떤 스토리 라인 따와 라는 이제 그 기획을 하셔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포맷입니다. 갑자기 뭐 프로그램 만들어 오세요, 아니면은 기획을 해보세요 할 때 이 구조에서 맞춰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하나의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림을 다 그리신 선생님들은 이제 엽서에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보시면 될 텐데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내가 그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꿈꿨었지. 그리고 지금은 인사동 갤러리에 와서 이 수업을 듣고 있지.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의 세월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예뻤다니 라는 감탄도 해보시고요. 오늘은 채색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스케치만 하시고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떠올리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뒷면에 적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몇 분께만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가 되셨을까요?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선생님들이 그리신 그림을 봤는데요. 이런 집단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느 집단에 가면 항상 한두 분은 잘 그리세요, 그림을. 그래서 우와 하는 그림들이 나오곤 하는데 여기는 모두 잘 그리세요. 이런 분들과는 처음 수업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자화상으로 여러 가지 변주를 이제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다른 이제 그룹에 가서도 비슷한 유형의 자화상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요. 테이블도 없이, 수정액도 없이 단 5분, 10분 만에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모두 다 그림을 보고 스토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불가능하니까 추천해주세요. 옆에 분들과 슬쩍슬쩍 보셔가지고 이분 정말 그림 잘 그렸어요 하시는 분 추천해주세요.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우성현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제게 보이세요? 네. 그림도 보여주시고 스토리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도 해주세요, 선생님. 사실 이 왼쪽 게 20년 전이고 오른쪽 게 오늘 셀카 찍었는데 제가 좀 전에 사우나를 갔다 와서 얼굴이 부었나 지금 얼굴이 둥둥하게 나왔네. 스토리는 제가 일기를 지금 30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너와 나는 이 일항에서 만났었지. 그래서 어느 날 다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만났네. 지금 이 순간에 투명한 세상 위에서 투명한 형 위에서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다음 이제 그림을 보고 싶은 분을 한 분 지목해 주세요. 네. 그림을 너무 진지하게 그리신다 근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그렸어요. 우리는 그럼 잘 그리시네. 제가 이름이 경진인데요. 이제 별명이 부장이에요. 부경진의 부장이 경진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루하루가 보너스처럼 즐거운다잖아. 누가 말했지 옛날에 즐거웠다. 근데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좀 더 재밌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좋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 우리 김문기 회장님의 교육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멘트를 벌써 해주시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 추천해 주셨어요. 즉흥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림 먼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전 마치 제가 그린 제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왼쪽이 20대, 오른쪽이 40대. 그래서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그 군대 제대할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그렸고, 오른쪽은 회사 다니면서 그 학위 받을 때 한번 나무 사진을 보고 좀 그렸습니다.
그 지금 모습하고는 또한 20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너무 슬프고 옛날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는 아직 완성을 못했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학사모를 쓰신 선생님의 모습과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공부를 여전히 하고 계신 선생님의 모습이 세월이 지났지만 일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두 분만 더 한번 보고 싶어요. 혹시 나 오늘 발표 안 하면 잠 못 잘 것 같다? 네. 회장님도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이랑 그 30년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낭만의 바람결과 파도를 품고 이렇게 있죠. 그거는 작년에 제가 그날 게임하는 육하수라고 했었던 자리인데 그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바닷바람에 날라왔어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그때는 그 바다의 낭만으로 스케이크한데 지금은 좀 소박한 섬, 나 혼자만의 섬에서 그 섬의 개념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탈영토화, 나 자신의 섬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제목으로 제가 펜으로 스케치를 만들 해봤습니다. 이거 쑥스러운데 우리 아까 우리 서울TV 선생님 자기 얼굴 특징 너무 잘 그렸고 우리 무소영 작가가 원래 이제 폰아트로 한번 이렇게 폰으로 많이 하시니까 여기 그림은 많은데 선생님께서 그리신 거 아까 잘 그렸는데 어디 나오셨다 지금 이 오른쪽이고요. 한 10년 전에 왼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품에 진짜 몰두해서 다른 그거는 뭐 신경 안 쓰고 작품에 행복 속에 푹 빠져서 작품만 그릴 때 이제 제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그때 시절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굴이 좀 풍만하고 둥글둥글한데 그만큼 제 마음속에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근데 미나만 잘하시는데 스케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실언했나봐요. 왜 이렇게 그림 잘 그리세요라는 말씀을 작가 선생님들 앞에 드렸으니 얼마나 속으로 웃으셨을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화가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지난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번 간단한 OH 필름에 담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관조라는 단어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춰서 자신을 본다. 거울은 외면을, 자화상은 우리의 내면을 비친다. 네, 이제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자화상을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그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네,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